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안겨줬던 시모를 고발하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확히 저번 달 8월에 시부모님이 평창동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원래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며 살던 곳을 정리한 뒤 평창동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일들인데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엄마가 장사하시는 식당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에 저희 집안 무시하시던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 수 없던 저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도와서 식당을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모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지 전부 다 지켜봐서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는지 차가운 말투로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보통은 아침 식사를 하러 왔냐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 가게에서 단 한 번도 식사를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손바닥만한 가게에서 만드는 음식의 질이 떨어질 것 같다면서 자기 입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대놓고 무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식사를 권하지 않았고 시모도 식당을 찾아온 적은 없었는데 아침부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건 엄마에게 부탁할 게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용건부터 꺼내놓는 게 눈치가 보였는지 장사는 잘 되고 있냐는 말로 시작해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장사하는데 힘들 것 같다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표정과 말투가 엄마도 거슬렸는지 용건만 간단히 하길 원했고 시모는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음식하는 것 좀 도와달라며 이사를 했는데 집들이 문제로 뷔페를 부르려 했지만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위에 음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엄마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온 거라며 황당한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제가 먼저 반대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시모 집들이를 위해 음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저는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그냥 돈 좀 더 주고 어머님이 원하는 그런 음식들을 주문하시면 되지. 왜 저희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 하셨던 말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 조도 안 먹는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 상당히 이중적인 거 아시죠? 곧 점심 식사 준비해야 돼서 지금 바빠요. 이중적인 게 아니라 이 식당이 워낙 좋고 딱 봐도 많이 낡아 보이니까 내 기준으로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거지. 안 싸던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안 싸던 요리 솜씨야.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 우리 집에서 음식 만들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히 먹어도 되잖아. 그리고 나는 사돈과 대화하려고 온 거지. 며느리 잔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니까 자리 좀 비켜줄래? 제가 오죽했으면 사돈 식당에 찾아왔겠어요. 와서 일손 좀 도와준다면 일당은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집들인 날 딱 하루만 고생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장사하느라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금전적인 보상으로 메꿔드리면 되잖아요. 그날 하루 장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서로 도와주려고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못한 것도 없었고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이 문제로 저희 관계 틀어져서 며느리와 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걸 사돈도 원하지는 않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되면 전화 한 통 주세요. 제가 사돈 입장이었으면 딸이 시댁생활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로 인해 며느리 삶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런 부탁 한 적 없던 제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글쎄요. 지금 당장 결정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방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사돈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 딸이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반대로 사이가 받는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들 전부 협박인 거죠? 아니, 왜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 좋게 도우면서 살자는 거죠. 이번 일 잘 해결되면 일당도 넉넉하게 챙겨드린다고 했고 나중에 사돈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 보험 하나 들어둔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어차피 장사하기 위해 음식 만들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저희 집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서로 돕고 좀 삽시다. 부탁 좀 할게요. 제가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서로 좋게 해결하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사돈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희 모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와 좋은 관계도 아닌데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장사하는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식당 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남편도 제 말에 놀랐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부탁하는 거 아니라며 설명을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저희 엄마가 일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통화를 이어나갔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린 순간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얘가 아주 시애미를 우습게 알고 있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 아침부터 너희 식당에 생각 없이 찾아간 줄 알아? 나도 다 고민하고 움직인 건데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 최대한 좋게 얘기해주고 있으면 너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내 심기를 건든다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사돈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번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며느리 삶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거야. 사돈이 자기 딸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 생각 없이 행동하진 않겠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거, 허락해 줬던 거 기억 안 나니? 너만 보면 지금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니?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좋게 얘기할 때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 며칠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그거 도와달라는 건데 그거 싫다고 내 아들한테까지 얘기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으마. 시모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했어요.
무조건 저희 엄마가 시댁에서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분명 한바탕 난리를 칠 게 뻔해 보였고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거에 너무 짜증이 났어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시모에게 음식 잘하는 전문 요리사를 고용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도 다 필요 없다면서 무조건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무것도 해결 볼 수 없었고 그렇게 다음날 엄마와 함께 아침 장사를 하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결국 엄마는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 약속된 날짜에 시댁으로 향하셨고 저도 일손을 돕기 위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엄마와 제가 결정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가족의 평화였어요. 집들이 음식 한번 안 만들어줬다가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것보단 남에게도 봉사하는데 한번 도와주고 평화를 얻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가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자 시모는 밝은 얼굴로 엄마를 반겨주었고 그날 정신없이 집들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미 시모가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를 준비해 놓았던 터라 주방에서 잠깐의 쉴 틈도 없이 많은 양의 음식들을 만들었고 거의 다 끝나갈 시점에 집들이 손님들이 한두 분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음식 준비가 다 끝나서 엄마와 저는 체력이 바닥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시모에게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며 정색을 했어요. 가긴 어딜 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여기 올려져 있는 음식들이 식으면 다시 데워줘야지. 그리고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가겠다고 하면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나 혼자 이 많은 걸 전부 정리하라는 건 아니지? 음식 준비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일단 안에 들어가서 식사부터 해라. 사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시죠.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냥 가버리시면 저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부탁 좀 할게요. 아까도 음식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불편하게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오늘 엄마와 제가 고생한 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처리해 주세요. 밖에서 마음 편히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약속하신 건 어머님도 지키셔야죠. 그래야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가족의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누가 안 준대? 좀 기다려 봐라. 사돈, 정말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이제 막 손님들 몰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 혼자 일손이 부족해서 오늘 집들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없을 거예요. 고생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일당 후하게 쳐드릴 테니 하루만 저에게 시간을 넘겨주세요. 왜 아까랑 말이 달라요? 손님들 오기 전에 음식 만들고 가면 된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엄마와 저를 붙잡으면 일을 더 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왜 그러세요? 음식만 만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식으면 맛이 없잖아. 수시로 데워줘야 하는데 나는 집들이 손님을 맞아야 하는 입장에서 주방에만 박혀 있을 순 없잖니?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버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전문적인 사람들을 고용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시부는 출장을 떠난 상태라 일주일 뒤에나 온다면서
계속해서 엄마와 저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엄마는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저희 모녀는 다시 집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상당히 많은 시모의 지인분들이 집들이 축하를 하기 위해 몰려 들어왔고 마당에 세팅이 된 음식들을 퍼날라 정신없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릇에 담아놓은 음식들이 순식간에 비어지자 엄마는 음식을 다시 채워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저도 엄마를 따라 도와주고 있는데 지인 한 분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는데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분 나쁜 시선을 등지고 음식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희를 바라보던 그분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누군지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야? 내가 오늘 부른 출장 요리사야. 음식만 나쁘지 않지? 저쪽 동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부탁 좀 했지. 순애 너 한식 좋아하잖아. 내가 섭외하는데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오늘 일당 30만 원 주려고 생각 중인데 음식들이 마음에 들면 팁도 좀 주고 그래. 어쩌기 음식 다 채워놨으면 제가 신호주기 전까지는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했으면 들어가 있어야지. 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 있어요. 왜요? 저희가 창피해요? 사돈지간이라는 말을 왜 못하세요? 그리고 출장 요리사요? 하루 종일 고생시켜놓고 집에도 못 가게 붙잡아놓고 있었으면서 일당을 30만 원 주겠다고요? 저한테 통화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식당 하루 매출 나온 것보다 더 얹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 식당 손바닥만 해도 하루 매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30만 원으로 끝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말만 가족이라고 해놓고 지금 하신 행동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방금 자리로 돌아가신 분한테 제가 며느리고 엄마와 사돈지간이라고 다시 설명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더는 있을 이유가 없죠. 살다 이런 취급은 또 처음이네요. 아니,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굴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이 상황에 너를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사돈지간이라고 말을 하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 하나 창피하면서 왜 가족을 부렸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더는 못하겠으니까 약속한 금액 지불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내가 방금 그랬잖아. 손님들 전부 돌아갈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줘야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기분이 안 좋아도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겠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 받으려면 이 일로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하여간 없는 것들이 돈은 더 밝힌다니까. 그거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잘해야 줄 거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정성껏 손님들 모셔. 사돈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보자 하니까 아주 도가 지나치군요. 저희가 사돈한테 무시당할 만큼 못난 것도 아니고 저도 강서방 봐서 도와주려고 내키지 않은 거 힘들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돈이 아닌 출장 요리사라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으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는 시모의 막말에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져버렸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엄마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둘러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던 분들 모두 저희 쪽을 바라봤고 시모는 제발 그만 좀 하라면서 엄마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돈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시모도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갑자기 엄마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 버렸습니다. 거참, 말 더럽게 안 듣네. 사돈지간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나? 그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 적당히 해야 봐줄만 하지. 구차기 이러는 거 민폐인 거 몰라요? 나중에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참고 기다리면 될 것을. 사람 많은 데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없이 뱉어도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니까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셔놓고 왜 저희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엄마를 내동댕이 칠 수가 있어요? 저리 비키세요. 어딜 밀쳐? 너도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니까 당장 들어가 있어. 누가 없는 것들 아니랄까봐. 돈 떼어 먹을까봐 걱정되니? 자리에서 일어난 엄마는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시모도 이해질세라 엄마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결국 서로의 감정은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시모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자마자 격한 몸싸움이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시모에게 달려들어 한바탕 난리를 쳤고 식사를 하던 시모의 지인들이 저희 모녀와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화가 덜 풀렸는지 마당에 있던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와 시모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시모는 그날 일당은 주지 못하겠다며 저와 남편과 강제 이혼시킬 거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치면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며 먼저 문제를 일으킨 시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지인들은 그제서야 저희 엄마가 시모와 사돈지간인 걸 알게 되었고 제가 며느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 퇴근한 남편이 제 딸과 함께 시댁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던 남편은 경악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애초부터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문 앞에 있던 남편은 누구냐며 문을 활짝 열었는데 갑자기 10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저희 가족들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마당으로 줄지어 들어온 남자들을 보고 있었는데 시모 지인 한 분이 마지막으로 시댁으로 들어오더니 많은 남자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저희 부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많은 남자분들, 네가 아는 사람들이야?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당장 다들 나가세요. 야, 경자 너 왜 그래? 어제 나랑 전화 통화한 거 잊었어? 음식 다 먹고 술 마실 때 남자들 한 명씩
끼고 놀고 싶다고 했었잖아. 너희 남편 출장 갔다며.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왜 그래? 우리 주점 네가 제일 단골이잖아. 집들이 기념으로 오늘 특이 S급으로만 모집했으니까 거가 삐뚤어질 정도로 오늘같이 즐기자고. 내가 얘네들 따로 빼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희들도 하나씩 골라 잡아. 선착순인 거 알지? 팁은 알아서들 주고.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주점 단골이라뇨? 아빠 몰래 이런 식으로 놀았었어요?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 오늘 집이 비어 있으니까 친구분들과 남자들 불러서 집에서 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던 엄마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다들 당장 나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니? 내 친구가 오늘 집들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좀 과하게 행동한 것 같은데 엄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 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이니까 얼굴 보러 가끔 가다 보면 단골이 되는 거지. 뭘 하려고 간 건 아니야. 네 아버지한테는 괜히 오해 사니까 얘기하지 말고. 알았지?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모의 주점 친구분은 남자들을 친구분들에게 한 명씩 붙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남자 한 명이 시모 옆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남편이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올리려는 순간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300평이나 되는 마당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사진으로 전부 다 담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고 동영상까지 촬영을 하던 엄마는 핸드폰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핸드폰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어요. 엄마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부에게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이 전송이 되는 거였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실을 시부가 알게 될 테고 돌이킬 수 없는 전개로 흘러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였죠. 시부도 시모의 친구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처럼 엮이게 될 테고 순식간에 여러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는 건 안 봐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엄마가 핸드폰에 전송 버튼을 가져다 대자 시모 친구들이 기함하며 절대로 전송하면 안 된다고 엎드렸고 기구만장했던 시모마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큰절하듯 넙죽 엎드려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엄마는 남자분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이 모두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밖으로 엄마가 나가는 사람들한테 잠깐 눈을 돌렸는데 시모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엄마의 핸드폰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시모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라면서 핸드폰에 있던 사진과 영상들을 지우기 위해 집 안으로 도망을 쳤는데 엄마가 시모와 싸울 때 쟁반에 담겨있던 음식들이 바닥에 떨어진 걸 미처 보지 못했는지 현관문 앞에서 철버덕 소리와 함께 대자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핸드폰에서 효과음이 들렸고 넘어진 시모가 핸드폰을 들어 천천히 확인을 했는데 시모가 시부에게 좀 전에 충격적인 상황들이 담겨있던 사진과 영상을 전송해 버렸습니다.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시모 친구들 또한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부는 저희 엄마 핸드폰 번호로
전송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는지 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친구분들은 다들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지만 시모는 남편한테 붙잡혀 버렸습니다. 시모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로 시부는 출장 도중 집으로 오게 되셨고 결국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시부는 시모 지인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온 집안들이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부는 현재 평창동 집을 처분하려고 내놓았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모는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상태세요. 이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일입니다. 시부는 시모 뒤를 조사한 결과 단란주점에서 술집 남자들과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보수적인 시부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아마 이혼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이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엄마의 핸드폰을 뺏어서 증거물을 지우려다 자기께에 넘어가게 된 꼴이었죠. 시모와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던 친구분과 전화통화를 할 때 저와 엄마를 집에 보낸 뒤 새벽에 부르려 했는데 친구분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았는지 친구분은 시간을 착각하고 시댁에 일찍 온 거였어요. 그렇게 시부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보고 있는데 나이 먹고 할 짓이 없는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참에 잘 된 것 같아요. 집안에 박힌 돌을 빼내게 된 것 같이 속이 다 시원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대가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 자숙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가 떠나니 집안이 조용하게 평화가 찾아왔네요. 이 행복 오래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온갖 상처를 주었던 시댁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지도 않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달아야 한다면서 절대로 좋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오랜 기간 결혼 생활한 것도 아니에요. 현재 2년차 되었는데 1년차 때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어요. 시댁 며느리로 들어오자마자 얼굴 붉히며 살아가는 것보단 그래도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두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이 제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걸 처음 느껴봤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무시하고 먹는 걸로 차별하고 거기에 더해 힘든 일들은 저에게 전부 다 시키는데 나중엔 무엇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관계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 싶더군요. 남편도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하다 싶었는지 좋지 않은 말을 꺼냈었지만 평소에도 남편은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는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더라고요.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은 저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 설 명절 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명절 때 가지 않으려 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가족들 모두 모이는 자리에 막내인 저희 부부가 빠지면 오히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라며 분위기 더 안 좋게 만들지 말라고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더 큰 화를 키우고 싶지 않아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댁 식구들이 시끌벅적하게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이미 한창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자리에 앉으라며 저와 남편에게 밥을 퍼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앉지 말고 잠깐 나 좀 따라와라.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거든. 아들, 너는 먼저 식사해라. 그럼 우리는 저쪽 가서 얘기 좀 할까? 내가 너를 따로 부른 이유가 뭔지 알아? 가족들 앞에서 면박 주면 너 기분 안 좋을까봐 이쪽으로 따로 부른 거다. 아까 상의에 차려져 있는 음식들 봤지? 그거 누가 만든 거 같니? 첫째랑 둘째 며느리가 아침부터 일찍 와서 명절 음식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다. 네가 기분이 상했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나중에 대화로 풀면 되지. 명절날 오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 모르니? 너는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만 뜨면 아침부터 고생한 첫째랑 둘째 며느리가 좋은 시선이 나오겠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너한테 상처되는 말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서운하디? 이번 일로 또다시 얼굴 붉히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화장실 청소하고 나와라. 이 정도는 해야 애들한테 뒷말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다 끝내놓고 밥 먹으러 오면 된다. 제가 오죽했으면 오지 않으려 했겠어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는 어머님 댁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다고요.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일만 해주는 가정부 같은 역할로밖엔 안 보인다고요. 저는 상고 출신이고 형님들은 대졸이라 차별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형님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차별하니까 형님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오기 싫었어요.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거 저번 명절에도 저 혼자서 전부 다 준비했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왜 싫은 거예요? 학벌이 안 좋아서 그냥 싫은 건가요? 그 일랑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러 왔을 때는 좋게 봐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하실 거면 애초부터 반대하시지 그랬어요. 상고 출신이 아니라 대졸자로 며느리 뽑으셨으면 됐잖아요. 저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왕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음식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상위에 올려져 있던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아침부터 고생해서 만든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려면 증거물을 남기지 마셨어야죠. 현관문 앞에 떡하니 시장에서 사온 전집이랑 반찬가게 포장 용기가 그대로 있던데요? 그리고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집안 전체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 데워 먹으면 되니까 기름 냄새가 날 일도 없었겠죠. 그냥 제가 한 공간에서 같이 음식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서 화장실 청소시키는 거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 저기 상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 전부 시장에서 사왔다. 네가 안 왔는데 쟤네들이 명절 음식 만들 거 같니? 너 시집 오기 전에는 전부 시장에서 음식 사서 명절 보냈었다. 그런데 너 오고 나서 집에서 만든 명절 음식이 먹고 싶다며 막내 며느리 음식 솜씨 한번 보고 싶어 하길래 나도 네가 어느 정도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시킨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많이 났었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가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하기 싫으면 내 아들과 갈라서면 되는 거고 너를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키는 거 군말하지 않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밥 먹고 싶으면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주방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내 아들한테 쓸데없는 얘기해서 모자지간 금가게 하지 말거라. 너 오기 전에는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시모는 한 식탁에서 제가 같이 숟가락 뜨는 걸 싫어했고 자기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부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건 아예 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을 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제가 왜 그렇게 싫냐고 물어보니 형님들이 상고 출신인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고 거기에 더해 능력도 좋지 않아 받아주고 싶지 않았었는데 자기 아들이 저를 너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남편과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차라리 관계를 끊어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시모가 등 돌린 제 어깨를 꽉 잡더니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고 어디 가냐면서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남편을 부르려 했는데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들과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움직이는 것 같길래 부르려는데 시모가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형제들과 만났는데 방해하지 말라면서 화를 냈고 그렇게 차는 출발을 했어요.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아주버님들과 움직였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분명 저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데려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고 제가 시모를 뿌리치며 거실 밖으로 나오자 대졸 형님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고 참았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저를 쳐다보던 형님들한테 화를 냈어요. 막내 동서가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서방님은 내가 보냈어. 요 앞에 가서 술 좀 사오라고 부탁했거든. 남자들끼리 잠깐 시간 좀 보내고 천천히 오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그이랑 둘째 서방님이 막내 서방님을 끌고 가듯 데려가서 동서한테 연락도 못했을 거야. 핸드폰이 여기 있거든. 동서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봐. 좋게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아야지. 상고 출신이라 머리 회전이 많이 느린 건가? 눈치껏 좀 행동해. 막내 동서가 지금 우리랑 겸상할 수준은 아니잖아. 어머님,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어머, 저도 집에 가기 전에 사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오대갈비가 정말 맛있는데요? 이 좋은 음식을 막내 동서랑 나눠 먹긴 아깝죠? 그렇잖아도 너희들만 먹으라고 내가 얘를 데리고 화장실 청소나 좀 시키려 했는데 자기만 왜 화장실 청소하냐고 나한테 얼굴을 붉히더라고. 참나 기가 막혔어. 이 정도 대우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얼굴을 치켜 세우고 대들어? 저런 비싼 음식 네가 먹어봤자 똥으로밖에 더 나와? 큰애랑 둘째는 머리를 써야 되는 직업이라 당연히 든든하게 먹어야 하지만 너는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일반 회사원이잖아. 머리가 좋아야 음식 맛도 잘하는 거지. 너는 입에 쳐넣기 바쁠 거 아니야? 비싼 돈 주고 사온 음식인데 아무나 먹어야 되겠니? 그네는 이번에 정교수로 부임한다 그러고 둘째 며느리는 이번에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다는데 너는 내세울 게 뭐가 있어? 5대 갈비 정도 뜯으려면 네 형님들과 비슷한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누가 갈비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흔히 먹을 수 있는 갈비 가지고 대졸 출신만 먹어야 한다는 어머님 생각이 참 저급하네요. 갈비 뜯는데 명분도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도 아닌데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 보면 수준이 어떤 집안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집안에서 그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온 것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말은 안 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이 잡히네요. 그 대단한 오대갈비 많이들 뜯으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게요. 제가 받은 대우만큼 저도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시모와 형님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분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명절날 시댁에 간 거였는데 시모와 형님들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저를 막대했어요. 살면서 이런 대우 받은 적 처음이라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봤었는데 출신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걸 직접 경험했을 땐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을 것 같아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거실에 있던 짐을 챙긴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제 머리 위로 우대갈비가 스쳐 현관문 쪽으로 떨어졌어요. 큰형님이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딜 가냐면서 상고 출신이라 버릇도 없는 것 같다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냐고 먹다 버린 우대갈비를 계속해서 저에게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상대해봤자 저만 더 상처받을 것 같아 무시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날라온 우대갈비가 현관문 앞에 있던 큰 아주버님의 얼굴에 강타했어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양손에 먹을 걸 사가지고 들어오려던 찰나 제가 현관문을 열면서 앞에 서 있던 큰 아주버님이 큰형님이 던진 팔뚝만한 우대갈비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게 된 거였죠. 큰 아주버님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좌우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괜찮냐며 아주버님의 얼굴을 살펴봤는데 코뼈가 부러졌는지 퉁퉁 부어선 코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입안에도 피가 나는 것 같다면서 무언가를 뱉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입안에서 2개의 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큰형님이 던진 우대갈비에 머리를 맞았다면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큰형님이 혼자 열을 올리고 자기 분을 억누르지 못해서 우대갈비를 던져놓고서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갑자기 화를 냈어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돌대가리 동서가 들어와서 집안 수준을 떨어뜨려 이런 상황이 온 거라면서 저희 남편에게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집안을 초토화 만들어놨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맞대응을 했는데 형님보다 제가 더 힘이 좋아서 되려 형님이 더 크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일어나자 남편은 저와 큰형님 사이를 힘겹게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뒤이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인물 좋은 자기 큰아들 이가 2개나 나갔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며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시모는 결혼을 반대했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남편한테 화를 냈고 둘째 아주버님은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다고 큰 아주버님을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제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던 큰형님과 시모는 남편이 힘겹게 떨어뜨려 놨는데도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집안의 물건들을 저에게 사정없이 던져대고 있었어요. 아,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러니까 오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요.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2년 됐는데 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노력하는 건 안 보여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무슨 말이 오고 갔길래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정말 평생 영 끊고 살길 바라는 거냐고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형수님이 던진 우대갈비가 얼마나 큰 사고를 불러일으켰는지 보세요. 만약 이 사람 머리에 맞아서 큰 문제라도 생겼다면 형수님 인생은 무사할 줄 아세요? 원래 성격이 이렇게 더러웠어요? 요즘에 고졸대졸 출신 누가 따져요? 대졸보다 고졸이 능력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형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형수님보다 좋은 점도 훨씬 많다고요. 그런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정교수가 되면 그 밑에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지 참 암담하네요.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말려도 제가 법적 소송 진행할 거고 어머니도 똑같이 처벌받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한 사람인데 이런 식의 대우받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엄마 말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네가 똑바로 된 여자 선택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지. 능력 좋은 여자들이 저를 거들떠나 본대요. 저부터가 보잘것없는 놈인데 어떻게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했다고요. 어머니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가 그동안 살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죠. 어머니 성격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 재혼도 못하고 여지껏 혼자 늙어가는 거죠.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른데 본인들이 좀 더 우월하다고 해서 차별하는 건 동물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법적 다툼을 겪어야 하는 건데요? 막내 동서가 예 없이 행동했고 나는 어른한테 함부로 대한 행동에 대해 정당한 응징을 주려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우리 그이가 현관문 앞에 있어서 피해를 본 것 뿐이라고요. 형수님이 뭔데 이 사람한테 응징을 한다는 건데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배웠다는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고 남편은 말로 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며 저를 데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시모는 자식 새끼 힘들게 낳아서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땅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주었고 한참을 달려 집에 절반 정도 도착했을 때 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남편은 자기 집안 식구들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면서 시댁 식구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제가 오지 않자 불안해서 저에게 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술이 모자른 것 같다며 술 좀 사오라고 시켰다네요. 아주버님들한테 오래간만에 형제들과 만났는데 잠깐 대화 좀 주고받으라며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투로 상황을 전환시켰고 아주버님들은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저에게 말도 하지 못한 거라며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 좀 전의 상황을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며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기분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큰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님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고 남편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의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더니 결론은 힘들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아주버님이 다친 거와는 다르다면서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코뼈가 부러졌고 앞니가 2개나 떨어져 나갔었기 때문에 곧 있을 큰형님 정교수 부임날 문제가 되지 않게 아주버님이 다친 것도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시킨 것 같아 보였는데 저희가 큰형님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었고 남편의 결정이 저도 옳았다고 생각했었죠. 큰 아주버님은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며 사정을 했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큰형님이 던진 우대갈비가 아주버님의 코뼈와 이가 뽑힐 정도로 저를 향해 3개 던졌다는 건 의도적으로 제가 잘못되게 하려는 행동에 충분하게 입증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였고 또한 먼저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며 형님이 저지른 행동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가 가게 될지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큰형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거기에 더해 시모가 형님의 편에 서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같이 엮어 법적 처벌을 준비했어요. 이런 상황이 시댁 가족들의 귀에 들어가자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미 마음먹었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큰형님이 정교수 부임을 하기 전에 문제가 터지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저희를 설득하고 싶었겠지만 저희 부부가 워낙 완강하게 만남을 거절하고 있어서 큰형님도 난감한 상황인 듯 보였어요. 결국 형님네도 이 문제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형님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저에게 직접 찾아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했다면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본인도 교수 입장에서 상고 출신인 저에게 머리를 굽히고 싶진 않았는지 자존심을 내세웠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법적 공방이 오고 갔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범죄 이력이 없는 걸 참작해 일방적으로 형님이 먼저 저지른 행동이었음에도 법정에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판사의 재량이긴 하나 아주버님이 다쳤다 해도 만약 제가 큰 사고를 겪게 됐을 수도 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받은 피해는 크게 없었고 가족들 간의 싸움이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받을 수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게 마음에 걸렸었죠.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본인이 느끼는 게 있길 바라고 있었는데 큰형님과 시모는 집안 창피하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던 거에 대해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고 이번 일로 평생 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런데 큰형님이 법정에 섰다는 거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정교수 부임날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차가 막히지 않는 곳인데 그날따라 교통량이 많은 건지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교통사고가 났었는지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막고 서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멀리에서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차량들이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제가 사고 현장 앞에 지나치는 순간 전화 통화하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고 얼굴을 붉히며 전화로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사람은 다름 아닌 큰형님이었어요. 그날이 정교수 부임 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학교를 가던 도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접촉 사고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제 얼굴을 보게 될까봐 창문을 올렸고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형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크게 다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정 교수 부임 날이라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네? 크게 다친 곳이 없다뇨. 지금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청색 신호인 거 못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면 뺑소니인 거 아시죠? 사고를 유발했으면 끝까지 책임은 지셔야죠. 지금 교수 부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저기 학생, 어디 대학생이야? 우리 학교면 내가 앞으로 신경 잘 써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나중에 처리해준다니까. 연락처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 받아. 이걸로 대충 치료하고 있어. 나중에 보험사에서 연락할 거야. 아침부터 바빠 죽겠는데 재수없게 튀어나오면 어떡해? 저기요. 건너는 신호니까 건넌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돈을 던진 거예요? 제가 거지예요? 사고를 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용서는 무슨?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너 같은 게 나라를 말아먹는 거야. 너 혹시 이런 식으로 남의 돈 뜯어먹으면서 생활하는 거 아니니? 딱 봐도 거지꼴에 못 사는 집안 같은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외제차 골라서 들이댄 거 아니냐고. 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큰형님은 사고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학생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10,000원짜리 몇 장을 여학생 얼굴을 향해 던진 뒤 나중에 연락하라면서 급하게 차에 올라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건 엄연한 뺑소니였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한쪽에 차를 세운 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여학생 옆을 지켜주었고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향하는 걸 확인한 뒤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뺑소니를 신고했어요. 그렇게 저는 경찰과 함께 큰형님이 다니는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대학 정교수 부임이 대단한 일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이 축하해 주려고 전부 모여 있더라고요. 큰형님은 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처럼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들과 형님 앞에 나타나자 큰형님은 당황해 하더니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차 안에 있었을 때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핸드폰에 증거물로 남겨두었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녹화된 영상을 보곤 할 말을 잃었는지 당황해했고 학교 측 다른 교수분들도 큰형님의 진짜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큰형님은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큰형님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경찰들을 뿌리치며 난리를 쳤어요. 순식간에 학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선 시모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큰형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사고를 당했던 여학생 가족들은 큰형님의 행동에 대해 강경히 대응했어요.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했고 법정에서는 형님의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여학생이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그 모습을 보고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본인의 일만 생각해 그 자리를 이탈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큰형님은 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박탈의 위기까지 처한 상태였었죠. 큰형님은 억울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 끝은 나락이었고 큰형님의 안 좋은 행실들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둘째 형님과 시모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걸 느꼈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지만 사람 본성 쉽게 안 변한다고 두 사람도 분명 큰형님처럼 대가를 치를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큰형님의 성격이 제일 고약했기 때문에 먼저 처벌을 받게 된 거지 시모와 둘째 형님도 언젠간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릴 것 같아요. 지금은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없이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게 저희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임신 7주 차라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 가족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희 부부 없어도 알아서들 잘 살아갈 텐데 엮일 필요는 없죠. 현재 징역 생활을 하고 있는 큰형님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동안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상고 출신이던 대졸 출신이던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 모자랄 시간인데 말이죠.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작년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이니 이제 딱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작년에 힘들었던 과거의 순간들이 또다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내린 결정,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아마 더 큰 불행이 왔을 테지만 눈 한 번 딱 감고 결정을 내리니 좀 더 일찍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세월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와 29년의 시간을 지지고 볶았던 시모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맞춰가며 인생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성격이 잘 맞아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크게 언성 높이지 않고 좋은 관계 유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모가 아무리 개차반 같았어도 남편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텨왔었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까지 떠나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는 게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몸 안에서 자란 암덩어리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셔서 시부와 정도 많이 들었었는데
결혼 10년 차 때 시부를 보내게 됐을 때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런데 반대로 장례식 때 영종사진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음식과 술을 원 없이 먹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갈 때 되면 가게 된다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서 시부가 세상 떠난 걸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만 궁금해 하셨어요. 시부와 시모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시모의 행동이 저에겐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 모든 재산이 시모에게 이전이 되자 그때부터 집안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소유가 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모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주겠다면서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켰어요. 연세가 들수록 시모 또한 세월에 장사 없는지 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 형님네와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손에 쥐고 있는 재산으로 저희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건 아니라며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모를 번갈아 가면서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잘 지켜지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시모의 재산을 심각하게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그만큼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가족 간의 분열이야. 그리고 우리 관계가 평소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 나는 가족 간의 우애보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서네야 지금 사는 거에 만족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거든.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어머님의 재산이 나에겐 꼭 필요하거든. 애들 요즘 유학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 동서가 우리 아들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지 말자는 그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동서도 어머님 재산 탐나서 모시고 있는 거 아니야? 형님,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딴 소리라뇨. 저희는 그냥 할 도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가 언제 입 밖으로 재산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돈이 많다면 애들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길일까요? 형님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애들한테 어떤 인상을 심어주게 될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형님이 애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끌고 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세요? 지금의 나이에 아이들의 인생길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 역할이라고. 한창 중요한 시기에 노는 데만 정신 팔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불안함의 연속이라고. 동서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 합리화로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거야. 삶의 기준을 정해버리니 가난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내 인생이 원래부터 흙수저였으니까 금수저로 탈바꿈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본인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고 그럼 애들은 부모가 흙수저니까 어렸을 적부터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부모가 살아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겠지.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야. 자식들의 인생길을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내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안정적인 집안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동서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지 마.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머님 재산 전부를 받을 거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싶은 거 아니야? 어머님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만 7억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돈을 꼭 받아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 동수야말로 내 계획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만약 어머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나눠줬으면 동서는 군말하지 않고 받았었겠지. 그러니 이제 착한 척은 그만하지. 어머님, 동서네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가 계속 쭉 모실 테니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너희들은 내 재산에 크게 욕심이 없니? 엄마,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형이랑 제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안 좋은 관계로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열시키면 엄마한테 이득되는 게 뭔데요? 형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건데? 나랑 정말 연을 끊어낼 생각인 거야? 그렇게 하길 원해? 이 사람은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일 중시 생각해요. 대충 상황 정리된 것 같은데 어머님, 저희 그럼 서둘러 움직이도록 할까요? 시모는 저희 집에서 몇 달 동안 지내시는 동안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해놓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짐을 싸시더니 서둘러 나가셨어요.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적만 남았고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시모와 형님 내외와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가족 간의 균열이 생긴 거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이런 상황을 만든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형님 내외는 시모의 재산이 탐나서 모시고 갔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동안 저와 제 딸이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머물다 간 자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저희는 심적으로 너무 편했어요. 박힌 돌이 빠져나간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3년 동안 형님 내외와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채 지내왔었고 매년 힘들었던 명절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저희 가족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허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놀랐어요. 분위기 보니 부탁하려고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들어줄 마음 없어요. 아휴, 동서,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아휴, 나 도저히 못 살겠기에 그래.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오죽 힘들었으면 찾아왔겠어? 아무리 어머님 재산에 욕심이 나서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재산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잘못될 것 같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온 거거든? 5분만 시간 내주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었거든? 나이 먹으면
깜빡하는 일들이 자주 있잖아.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지. 별일이야 있겠어 생각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문제가 나중에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된 거야. 어머님이 급성 치매 증상이 시작됐고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큰일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어머님도 이 일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고 치매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 운동까지 하시면서 최대한 치매를 늦추려고 했었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대로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띄게 심해졌어. 그때 동서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우진 아빠가 말하지 말라더라고. 그때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보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동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온 거야.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들은 급성 치매가 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반면 또 누구는 치매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어머님도 처음엔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도 제정신으로 돌아올까 말까 할 정도로 심각해지셨어.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는 건데요?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3년이나 됐다고요. 그 안에 전화 한 통이나 문자라도 줬으면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어머님이 치매인 걸 인지한 시점부터 재산에 상당한 집착을 보이더라고. 재산을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절대로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으셨어. 나도 치매 증상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 설득해서 받아보려 했었는데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시더라고. 재산 때문에 붙잡고 있었지만 이러다 우리 가족 먼저 잘못될까봐 도저히 안 되겠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끼치고 내가 의사인데도 버티기가 힘들다니까. 절대로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래서 집에 요양사 붙이고 말도 마. 예전에 한번 정신이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힘든 적이 있었거든. 그때 시설에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 정신이 돌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시설에서는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다시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있었거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참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동서가 재산을 전부 가지던 알아서 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으로 소송할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그래도 동서네보다는 잘 살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 그만큼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려 손해 같았어. 그래서 지금 저희 보고 치매로 감당하기 힘든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아니, 큰 소리 치며 모시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떠넘기면 어떡해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냐고. 여보,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어머님 모셔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이 시모를 보시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형님이 아주버님을 부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모를 모시고 저희 집에 머리를 밀며 들어왔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형님 내외는 물건을 떠넘기듯 시모를 저희에게 밀어버린 뒤
도망치듯 급하게 집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3년 만에 처음 본 시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형님네를 뒤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고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시모를 보곤 한숨을 내쉬며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밖에서 볼일을 보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순간 그걸 본 시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네 년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너까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 들어? 절대로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저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야?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었잖아. 엄마, 당장 그 손 놓으세요. 얘는 세원이에요. 몰라보겠어요? 엄마 손녀 세원이라고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정말 몰라보겠어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도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제 딸에게서 시모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잡혀서 많이 놀란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형님네가 왜 시모를 저희 가족에게 떠밀듯 맡겼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난리치는 시모를 겨우 방에 넣어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했어요. 저희 가족 여건상 치매인 시모를 돌보는 건 역부족이었죠. 저희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혼자 집에 있다가 시모에게 좀 전처럼 머리채 뜯기면서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까봐 서둘러 시설을 알아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시모의 성격보다 더 난폭해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날이라 잠 한숨 못 자고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희 부부가 선택한 건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시모를 모시고 남편이 알아본 요양병원으로 향하려는데 형님이 앞서 말해줬듯이 시모가 잠깐 정신이 돌아온 듯 보였어요. 시모가 먼저 저희 부부에게 말을 붙여서 정신이 돌아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엄마,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치매 온 거 알고 있어요? 형이랑 형수가 엄마 치매 증상 때문에 힘들다고 저희한테 떠넘겼잖아요. 도대체 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형은 핸드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저희한테 온갖 상처 주고 이런 몸으로 돌아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시설에 가려 했는데 엄마가 정신이 돌아온 거라고요. 어머머머,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놈들 지금 어디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그놈들이 내가 치매인 걸 이용해서 통장에 있던 7억을 가져갔다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7억을 달라고 하길래 줬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 당장 그놈한테 전화해봐라. 아니면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보던가. 자기 애들 유학 보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나한테 돈을 요구했었다. 내가 치매이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애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서둘러 유학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큰며느리가 내 곁에 있어준다고 약속해서 정신이 더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7억을 넘겨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네? 형님한테 7억을 넘겨줬다고요? 아니 분명 어제 저한테는 어머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서 땡전 한 푼 안 받았다던데. 아, 그럼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거라고요. 형님이 어머님을 모셔간 목적도 돈 때문이었다는 거 잊었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방금 유학이라고 하셨으면 벌써 해외로 떠났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전화기도 꺼져 있잖아요. 시모는 아주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10분 정도 저희 부부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당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섭다며 눈물을 흘렸고 다시 치매 증상으로 돌아온 시모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와 남편을 함부로 대했어요. 이 문제로 저희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한동안 시모를 옆에서 살펴줘야만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대소변은 혼자서 해결은 할 수 있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죠. 병원에서는 시모가 대소변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할 거라면서 현재의 치매도 진행이 많이 된 거라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며 요양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시모를 받아줄 곳을 찾아봐야 할 거라고 시모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치매 정도가 심하면 요양병원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저와 남편이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 가족들과 심각한 분열이 생기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모의 치매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시모가 짐이 될 것 같아 저희한테 떠밀었던 거였고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시모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형님 내외한테 수십 통씩 전화를 했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었고 형님이 일하고 있던 병원에도 찾아가 보니 이미 병원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는 이미 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걸 남편과 저는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님 내외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며 희망적인 얘기는 별로 해주지 않았어요. 해외로 이주하게 됐어도 찾을 수야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엔 없었어요. 형님 내에는 시모가 가지고 있던 집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같은 경우 처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 당장 만질 수 있는 현금 7억만 가지고 해외로 이주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가 처음부터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저희 부부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와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시설을 알아보는 데 집중했고 저는 오락가락하는 시모를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이 명절날이라
시모가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시모가 방에 들어가 제 딸 방문을 열더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더니 집 밖으로 끌고 가길래 제가 뒤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시모를 제 딸에게서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고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제 딸을 데리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그 사이 저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뒤 시모의 뒤를 바짝 붙어 최대한 좋게 설명해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모의 손은 여전히 제 딸 머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었는지 비명을 질렀었는데 어느 정도 침착함을 되찾았는지 시모가 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게 좋겠다면서 시모가 향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신발도 신지 못해서 제 딸 발이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경비실 문을 열더니 제 딸을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에게는 이 가난한 집에 혼처가 딱이야. 여기서 평생 나오지 말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집안 주제에 넘볼 걸 넘봐야지. 내 아들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꼬리친 것 같은데 내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예, 너도 똑똑히 봐둬라. 얘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똑바로 일해야 될 거야. 명절날 재수없게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세훈아,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나와. 아유,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많이 놀라셨죠? 예, 며느라, 지금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 거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 내 손녀는 왜 울고 있는 거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거야?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훈아, 괜찮은 거야? 어머니, 다친 곳은 없으세요? 아버님 전화 받고 왔거든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요. 시모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주민분께서 녹화를 하셨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여주시길래 저는 시모가 좀 전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고 시모는 자기가 손녀의 머리채를 잡아 온갖 막말을 퍼부었다는 거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좀 전에 제 딸에게 했던 행동은 과거의 시모가 시부와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다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행동들이라면서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건지 그때 상황들이 재현이 된 것 같다면서 시모가 예전에 겪었던 말투와 행동들이 똑같았다며 가슴속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저 또한 치매인 시모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결국 눈물이 쏟아졌고 이런 광경을 보게 된 사위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알 것 같다면서 남편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예비 사위는 시모를 먼저 모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 차로 모시겠다며 시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정신이 있던 시모는 어디 가냐고 예비 사위가 누구냐면서 당황해하자 제가 시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예비사이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고 그 요양병원 원장이 예비사이의 친부였죠. 남편은 예비사이 집안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부탁을 하지 않고 다른 요양원을 알아봤었는데 치매 노인을 모시는 걸 다른 요양원도 심각도에 따라 거부를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남편은 예비사이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명절날 얼굴 보며 대화 좀 하길 원했던 거였죠. 시설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난리치던 시모는 예비사이가 요양병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흰 거품을 물었고 시설에 가는 게 두렵다는 말을 끝으로 다시 치매 증상이 도졌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현재 사위의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맨정신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병원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명절이 끝나고 사위와 제 딸의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둘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어찌됐든 치매가 온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에게 과거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돼요. 남편은 다른 요양병원을 알아봐서 그곳으로 다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딸 결혼식이 끝나고 움직일 것 같아요. 사돈 집안에 더는 부담 주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형님 내외가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서 다시 귀국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의 집은 저희가 처분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님 내외와 소송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려고요.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분열이 일어나는 집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형님 내외는 7억이라는 돈을 가져갔으니 시모의 집을 처분한 재산은 저희 소유가 되겠죠. 형님 내외가 돌아온 만큼 법적 소송이 끝나면 시모는 형님 내외가 보살펴 드리는 걸로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7억을 대가 없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재산 때문에 가족들과 등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즐거운 연휴가 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